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가며 내 몸 축나는 줄도 모르고 오직 그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 결혼했습니다. 잘 키웠다. 이제 됐다. 한숨 돌려도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놓아줬더니 오히려 멀어집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데 자식 부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갑니다. 명절에 와도 서둘러 떠나고 전화를 해도 어딘가 급합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 거리감 여러분만 느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결혼한 뒤 오히려 손을 거두셨는데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안부를 묻고 사위가 존경의 눈빛으로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 부모들은 무엇을 내려놓은 걸까요? 무엇을 끊어낸 걸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은 걸까요? 오늘 저 김영석이 그 이야기를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름입니다. 별명도 아니고 호칭도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밤새 고민해서 지어주신 그 이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름이 참 바빴습니다. 친구들이 불렀고 직장 동료가 불렀고 남편이 아내가 불렀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세상 어디에서든 나를 나로 서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할머니, 어머님, 할아버지, 어르신, 저기요.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은 사라지고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아버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분이 결혼한 뒤 누군가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누구 엄마요? 누구 아버지요? 라고 대답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답밖에 없다면 조금 쓸쓸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이름을 되찾는 일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옆에 나라는 이름을 하나 더 세워놓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놓아야 할 것들이 있고 그 빈자리에 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아침에 듣고 계십니까? 저녁에 듣고 계십니까? 아침이시라면 숫자 1을, 저녁이시라면 숫자 1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어머님은 올해 71살이십니다. 외동딸이 있었는데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으니 어머님 마음은 늘 딸네 집을 향해 있었죠. 딸이 전화해서 요즘 남편이랑 좀 다투나고 푸념이라도 하면 어머님은 가만히 계시질 못했습니다. 곧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거셨죠. 자네, 내 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림하는데 그러나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해줄 테니 잘 들어. 어머님은 그것이 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믿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김치를 담근 통을 들고 예고 없이 딸네 집을 찾아가곤 하셨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으니까요. 어느 날은 들어가셨더니 사위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죠. 내 딸은 부엌에서 고생하는데 자네는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나?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사위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딸도 점점 엄마에게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일 없어. 다 괜찮아. 이 말만 반복했죠. 그러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은 우연히 이웃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친어머니인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다고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지켜주려고 한 건데
내 딸이 나를 가장 마지막에 알려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네요. 잠시 이 이야기 앞에서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어머님이 잘못한 걸까요? 그분 마음이 나쁘셨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낳았으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길렀으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2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이야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보태고 싶습니다. 낳았으나 소유하지 않고 길렀으나 지배하지 않고 사랑하되 통제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식이 결혼한 뒤 부모가 가져야 할 사랑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자식 부부가 다투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으시죠? 매 자식 편을 들어주고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단단히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죠? 그 애끓는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부부의 싸움은 그들만의 언어로 쓰여진 그들만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그 이야기 속에 불쑥 끼어들면 결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망가집니다. 스스로 부딪히고 스스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부부는 단단해지는 것이지 누군가 대신 정답을 내려줄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하루의 법칙입니다. 자식이 전화해서 힘들다, 속상하다, 남편이 아내가 이러저러하다, 하소연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속상했구나 그랬구나 하고 들어만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하루가 지나서도 자식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엄마가 들어주기만 하면 되겠니? 아니면 의견을 말해줄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원할 때만 문을 여십시오.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식 집을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반나절 전에 연락을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갈비찜 해놨는데 갖다 줘도 되겠니? 이 한 통화가 여러분의 사랑을 침범이 아닌 배려로 바꿔줍니다. 혹시 자식이 오늘은 좀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기 둥지를 지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나무의 덩굴이 감기면 처음에는 서로 기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덩굴이 점점 조여들면 나무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햇빛도 못 받고 빗물도 못 받아서 결국 안쪽부터 말라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짝 감으면 너무 꽉 쥐면 상대가 숨을 못 쉽니다. 적당히 떨어져야 각자 뿌리를 내립니다. 적당히 떨어져야 서로를 향해 가지를 뻗을 여유가 생깁니다. 신어머님도 나중에 조금씩 바뀌셨습니다. 전화를 줄이셨고 김치통을 들고 불쑥 찾아가는 대신 택배로 보내셨습니다. 사위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도 끊으셨죠. 처음 2달은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참기가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가 갈게. 밥 좀 같이 먹자. 어머님은 그 문자를 읽고 한참 울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뜨겁고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가슴 한쪽이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더 가까이 와닿으실 겁니다. 비교라는 이름의 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73세의 어르신은 35년을 고등학교 교장으로 사셨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이 일이셨으니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습관이 가족에게도 향했다는 것이죠. 이 어르신에게는 2딸이 있었습니다. 큰딸은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둘째 딸은 작은 동네에서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온 식구가 모였는데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큰애는 이번에 논문도 냈다며 역시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그리고는 둘째를 힐끗 보며 너도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해봐라. 케이크만 구워서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채찍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잘 살라는 격려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의 가슴에는 그 말이 격려가 아니라 칼날로 꽂혔습니다. 둘째 딸은 점점 명절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해 가게가 바빠서요. 해마다 같은 핑계였죠. 대신 택배가 하나 도착합니다. 상자를 열면 딸이 직접 만든 케이크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애에는 작은 집 모양 케이크가 들어있었고 그 옆에 손으로 쓴 카드가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방식대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제 케이크를 받고 울었다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거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 어르신은 그 카드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케이크를 굽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가 명절마다 해주던 떡에 온기를 잇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그제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를 읽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10손가락이 다 아프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담을 이렇게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10손가락이 다 똑같이 아프면서 왜 우리는 자꾸 이 손가락이 저 손가락보다 길다, 짧다를 따지는 걸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형제 자매를 서로 비교하면 비교당한 자녀에게는 자존감 하락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적대감이 싹트고 이것이 30년, 4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릴 때 밥상머리에서 들은 형만 못하다 하는 말 한마디가 환갑이 넘어서도 명절 때마다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비교의 말은 밥상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식의 뱃속에 들어가 수십 년 동안 곧습니다. 큰아이가 잘 되면 기특한 것이지 둘째를 깎아내릴 잣대가 아닙니다. 둘째가 느리면 느린 대로 자기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며느리에게 그 집 며느리는 이러던데 하고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까? 사위에게 다른 집 사위는 이만큼 하던데 하고 비교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며느리의 가슴에, 사위의 가슴에 작은 칼자국이 하나 새겨집니다. 한 번은 참습니다. 두 번도 참습니다. 하지만 그 칼자국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며느리가, 사위가, 그리고 매 자식마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그것은 비교의 말을 한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매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기를 바라는 지독한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랑은 방향이 맞아야 닿습니다. 비교라는 방향으로 쏜 사랑은 자식에게 닿기 전에 칼이 되어버립니다. 이 어르신은 뒤늦게 깨달으시고 그의 추석의 둘째 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케이크, 아버지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다. 네, 가게 한번 가보고 싶구나. 둘째 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은 평가가 아닙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너는 내 길을 참 잘 가고 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비교의 칼을 거두십시오. 그 자리에 인정의 한마디를 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 부부의 가슴에 꽂힌 칼을 빼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방금 비교의 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보다 더 조용하게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 이야기는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윤 어머님은 올해 69이십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는데 매달 대출이자가 빠듯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매달 50만 원씩 아들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의 3분의 1을 그렇게 조용히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4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님에게는 낡은 가계부가 한 권 있었습니다. 비닐 커버가 씌워진 작은 수첩이었는데 시장 볼 때 쓰던 그 수첩에 매달
이체 금액을 꼬박꼬박 적어 놓으셨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옆에 작게 큰애 집 보탬이라고요. 그러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님은 통장을 열어보셨습니다. 200만 원이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아들에게 보낸 돈이 2,400만 원. 그 돈이면 수술비가 2번은 넉넉했을 겁니다. 어머님은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입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4년을 숨겨오셨던 분이 말입니다.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저희가 그 돈 없어도 됐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은 수화기를 쥔 채 소리 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내 새끼가 쪼들리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주고 싶으니까, 내 통장이 줄어드는 것보다 자식이 고생하는 게 더 아프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비가 올 때 내 우산을 자식에게 씌워주면 나는 졌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번 내 우산을 건네주면 어느 날 여러분은 폐렴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폐렴을 치료할 돈이 없습니다. 정원에 나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땅 표면에만 얕게 퍼집니다. 왜냐하면 굳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물이 알아서 오니까요. 그런 나무는 여름 장마에 쉽게 쓰러집니다. 뿌리가 얕으니까 바람 한 번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위기를 뚫고 나가는 뿌리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단단해질 기회를 부모가 돈으로 빼앗는 셈이죠. 일본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에게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일수록 우울감이 뚜렷하게 높고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크게 잃어버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매달 자식 통장에 돈을 넣을 때마다 여러분은 사랑을 보내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빠져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내일부터 통장을 닫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 원칙만 세우십시오. 저는 이것을 3등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든 저축이든 3등분을 하십시오. 첫 번째 몫은 내가 먹고 사는 생활비. 두 번째 몫은 언제 아플지 모르는 나를 위한 건강 비상금. 세 번째 몫은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쓰는 돈입니다. 자식에게 줄 몫은 이 세 가지가 다 넉넉한 뒤에 그때 여유가 있으면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딱 한 번 분명하게 엄마도 이제 내 노후를 챙겨야 할 나이가 됐다. 너희가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엄마한테 가장 큰 효도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여러분 가슴이 너무 아프실 겁니다. 내가 자식한테 돈도 못 해주는 부모가 됐나 싶어서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부모입니다. 빚 없이 당당한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부모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윤 어머님은 수술을 받으신 뒤 그 비닐 커버 가계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수첩을 한 권 사셨는데 거기에는 이번 달 나를 위해 쓴 돈이라는 제목을 붙이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오래 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도 된다는 따뜻한 허락입니다. 저는 그 허락을 받고 오늘도 다음에도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올해 72이십니다. 40년 가까이 택시를 모셨습니다. 서울 골목길이란 골목길은 눈 감고도 다니실 만큼 온전히 곧 인생이셨던 분이죠. 2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초등학교 1학년 손자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시죠? 어차피 운전도 잘하시잖아요. 아들이 가볍게 부탁했고 할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손자를 태우고 40분을 달려 학교에 내려주고 오후 3시에 다시 40분을 달려 데리러 갔습니다. 하루에 왕복 3시간 가까이를 핸들을 잡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와 차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간식도 먹고 그 시간이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 수납함에는 항상 손자가 좋아하는 박하사탕을 넣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에는 앞차 꼬리등이 2개로 보이고 비 오는 날에는 차선이 흐릿하게 겹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걸 못하겠다고 하면 아들 내외가 곤란해질 테니까 나 말고 누가 이 아이를 데려다 주겠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수요일이었습니다. 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할아버지 눈에 빨간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미끄러지면서 앞차 범퍼를 스쳤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에 뒷좌석에서 손자가 울음을 터뜨렸고 할아버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핸들을 잡은 채 1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손자가 울음을 그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운전은 못하겠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다는 생각에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12번이나 하셨다고요. 하지만 그 전화 이후로 오히려 일이 좋은 쪽으로 풀렸습니다. 아들이 학원 통학 차량을 알아봤고 매주 토요일에는 손자를 데리고 할아버지 댁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핸들 대신 색종이를 잡으셨습니다. 손자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셨죠. 비행기를 접고 배를 접고 함께 창밖으로 날려보내는 토요일이 할아버지의 새로운 행복이 됐습니다. 손자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박하사탕은 없지만 종이 비행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손자녀를 주 3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장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우울증 비율도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손자가 귀하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귀한 손주를 오래오래 안아주려면 내 심장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다 내주고 쓰러지면 손주 졸업식도 못 보십니다. 그래도 자식 부부가 부탁하면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우시죠? 거절이라는 말 자체가 부모 입에서 나오기 힘든 말이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할머니가 볼게. 나머지는 너희가 방법을 찾아봐라. 그리고 무거운 건 못 들겠다. 오래 뛰어다니는 것도 이제 할머니 무릎이 안 된다. 이것은 미리 알아둬라. 이렇게 범위를 딱 정해놓으시는 겁니다. 처음에 자식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몸이 힘든 날에는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번 주는 할머니가 좀 쉬어야겠다. 다음 주에 보자. 이 말 끝에 미안하다를 붙이지 마십시오.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아계시는 것이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내 새끼의 새끼인데 내가 안 보면 누가 보나. 이 생각을 이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내가 건강해야 이 아이의 졸업도 보고 결혼도 본다. 오래 봐야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의 삶에 끼어들지 않는 것, 비교의 칼을 거두는 것,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내주면서까지 손주를 떠안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다 내려놓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는 것은 텅 빈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달려갈 곳이 없고, 점심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웁니다. 자식에게 향하던 관심을 거두면 처음에는 해방감이 아니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허전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쓸모 없어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 빈자리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자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나로 채우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올해 74이십니다. 42년을 제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수천 번 반복하셨으니 취미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일이 곧 인생이고 월급 봉투가 곧 존재 이유였습니다.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점심에 찬밥을 데워 먹습니다. 오후에도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녁에 또 찬밥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잠이 듭니다. 화면은 켜져 있지만 무엇을 보는지 모릅니다. 소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보다 못해 동네 복지관에 서예반이 있으니 한번 가보시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죠. 이 투박한 손으로 붓을 잡으라고? 평생 쇠를 만지던 손인데 그래도 딸이 하도 졸라서 한 번만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수업날 할아버지는 교실 맨 뒷줄에 앉으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붓을 움직이는 것을 멀뚱히 바라만 보셨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써보시겠어요? 하고 붓을 건넸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샘물 만지던 손이 두꺼워서 붓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주에 다시 가셨습니다. 셋째 주에도 가셨습니다. 왜 가셨는지 이유는 본인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냥 그 교실에 앉아 있으면 텔레비전 앞보다는 나았다고요. 셋째 주에 처음으로 글자를 하나 쓰셨습니다. 련참을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부엌벽에 붙여놓으셨던 글자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배가 고파 울면 어머니가 그 글자를 가리키며 조금만 참아라, 참으면 나아진다 하셨다고요. 할아버지는 그 글자를 쓰다가 붓을 넣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주 글자를 한 자씩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집에 가져와 거실 벽에 하나씩 붙이셨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진 자리에 글씨가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왔다가 벽에 걸린 글씨들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살면서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자식들 때문에 웃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 웃고 계시잖아요. 처음으로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웃었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천천히 새겨보십시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음악을 하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창작 활동을 일주일에 2번 이상 꾸준히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씨 한 자, 그림 한 장, 노래 한 곡, 일주일에 단 2번 시간을 잊어버릴 만큼 무언가에 빠져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여러분의 하루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밥상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50년 동안 여러분은 밥을 짓는 사람이셨습니다. 반찬을 만드는 사람이셨습니다. 식구들 다 먹고 난 뒤에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찬밥을 드시는 사람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리였죠? 이제는 그 자리를 바꾸십시오. 밥상 앞에 가장 먼저 앉으십시오. 첫 번째 수저를 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먹고 싶은 반찬을 가장 먼저 집으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50년을 기다린 여러분의 정당한 차례입니다. 세네카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인생은 자식이 결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시작되는 것이다. 다 늙어서 무슨 취미냐?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주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50년 동안 미뤄놓았던 나의 계절을 드디어 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늦었지만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빼놓으면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이 반쪽짜리가 됩니다. 도 할머니는 올해 76이십니다. 아들이 셋인데 셋 다 잘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부장이고 둘째는 취과를 운영하고 셋째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누가 봐도 자식 농사 잘 지은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늘 서운하셨습니다. 설날에 새아들이 다 오면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 속으로 세셨습니다. 큰 며느리가 몇 시에 왔는지, 둘째 며느리가 부엌일을 얼마나 도왔는지, 셋째 아들이 용돈 봉투를 얼마짜리로 가져왔는지 하나하나 마음속에 장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꼭 이렇게 투덜거리셨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냐. 큰애는 와서 인사만 하고 갔어. 셋째는 용돈을 작년보다 줄였어. 자식들은 처음에 죄송해하다가 점점 지쳐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무거운 숙제를 하러 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어머니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할머니의 오랜 친구가 묻지 않은 말을 건넸습니다. 둘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친구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도야, 너는 자식한테 뭘 바라는 거야? 효도를 내 방식대로 해달라는 거잖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는데 친구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었다는 것을요. 내가 너를 키우느라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는 이만큼 돌려줘야 한다. 이 계산서를 자식에게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한숨으로, 서운하다는 말투로, 설날 전화를 세는 그 행동으로 청구서는 매번 배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청구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 장 접혀 있지 않으십니까?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사랑이 너무 깊어서 생긴 상처입니다. 잠시 이 질문 앞에서 우리 함께 눈을 감아 보시죠. 평생을 자식에게 퍼주기만 했으니 조금은 돌려받고 싶은 마음 인지상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기준이 되고 기준이 채점표가 되는 순간 사랑이 거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김치를 담가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좋은 재료 골라서 정성 들여 양념하고 항아리에 꾹꾹 눌러 담고 몇 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식이 옵니다. 항아리를 열고 먹고 맛있네 한마디 하고 갑니다. 어떤 때는 맛있다는 말도 없이 그냥 먹고 갑니다. 속이 상하시죠. 그 정성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식이 김치를 맛있게 먹었다면 그것으로 김치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맛있다는 말을 듣는 것은 김치의 목적이 아닙니다. 먹는 사람이 배부르고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김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준 사랑을 자식이 받아서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사랑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전화, 정해진 날짜에 찾아오는 방문, 이런 것들은 사랑의 조건이 아닙니다. 있으면 기쁜 것이고 없어도 내 사랑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라는 말을 합니다. 놓아라 내려놓아라. 저는 이 세 글자를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사랑하되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으십시오. 안 와도 괜찮습니다. 내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명절에 자식이 오면 활짝 웃으며 맞이하십시오. 안 와도 괜찮습니다. 내 밥상을 내가 차려 먹으면 됩니다. 이 괜찮다는 말이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조건 없이 주고 보답 없이 평화로운 마음, 그 경지에 서실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지십니다. 도 할머니는 그 뒤로 설날에 전화 순서를 세는 것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먹고 싶은 떡국을 먼저 끓이셨다고요? 자식이 오면 좋고 안 오면 이웃 할머니를 불러서 둘이서 먹자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담이 사라지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편하게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큰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요즘 편안해 보이셔서 저도 오기가 좋아요. 여러분, 잡으면 도망가고 놓으면 돌아옵니다. 사랑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깊은 곳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지나온 길을 한번 천천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삶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면 자식은 숨이 막히고 결국 여러분을 가장 마지막에 알려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전화하십시오. 두 번째, 비교의 칼을 거두십시오. 형제를 나란히 세워재는 그 잣대가 자식의 가슴에 수십 년간 박혀 있습니다. 너는 내 길을 잘 가고 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지갑을 닫으십시오.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무너지고 자식의 자립도 무너집니다. 아프지 않은 부모가 최고의 유산입니다. 네 번째, 내 몸을 내주면서까지 손주를 떠안지 마십시오. 건강해야 손주의 졸업도 보고 결혼도 봅니다. 오래 봐야 진짜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빈자리를 나로 채우십시오. 밥상 앞에 가장 먼저 앉으십시오. 첫 수저를 드십시오. 나를 위해 웃는 법을 다시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되 영수증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잡으면 도망가고 놓으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6가지의 끝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손을 떼는 것은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쥐고 있던 손을 펴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펴야 바람도 들어오고 햇살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바닥을 펴야 자식이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세상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6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아, 이건 내 이야기다 싶은 것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나는 비교하는 말을 줄여보겠다. 나는 오늘부터 내 취미를 하나 찾아보겠다. 나는 설날에 전화 순서를 세지 않겠다. 이 한 줄이 여러분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몰래 눈물을 닦고 계실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한 줄을 읽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의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 친구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같이 봐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링크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 친구분도 오늘 밤 조금은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고요. 이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이셨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좋은 나로 사셔도 됩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나로 웃어도 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 김영석은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길을 존경하고 여러분이 걸어가실 길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 바람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